어머니, 죽 다 드셨네요. 그릇이 아주 싹 비워져 있네요. 제가 솜씨가 좀 부족해서 입맛에 맞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머니, 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설마 맛이 이상했나요? 아니면 속에 뭐 걸리는 거라도 있으신가요? 그 죽에 들어간 게 찹쌀이랑 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네. 왜 그렇게 저를 빤히 쳐다보세요? 어머니 제발 말씀 좀 해보세요. 아, 그거 내가 입맛이 없어서 안 먹었다. 마침 우리 손주 녀석이 배고프다고 보채길래 그 녀석 다 줬다. 애가 아주 그릇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던 날 달달하니 맛이 좋았나 보구나.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지훈이가요. 지훈이가 그 죽을 먹었다고요. 그래, 방금 다 먹고 지 방에 자러 들어갔다. 근데 애미 너 왜 얼굴이 사색이 되냐? 마치 먹여서는 안 될 걸 먹인 사람처럼. 안 돼, 지훈아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으악.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내 이름은 김명자. 올해 68이다. 남들은 나보고 팔자 좋은 건물주라고 부러워들 한다. 강남 한복판에 5층짜리 빌딩도 있고 떵떵거리는 소리 들으며 사니 그럴 만도 하겠지. 하지만 내 인생이 처음부터 비단길이었던 건 아니다. 22 꽃다운 나이에 시집와서 3년 만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다. 남겨진 건 핏덩이 같은 아들 녀석 하나와 빚더미뿐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저 새끼 굶기지 않으려는 어미 짐승처럼 살았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시장통으로 나가 콩나물 대가리를 다듬고 국밥을 날랐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붓고 관절에 쑤셔 잠 못 이루는 밤이 수천 번이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작은 국밥집을 차렸고 국밥 냄새가 옷에 쩔어 빠지질 않을 만큼 일만 했다. 다행히 하늘이 도왔는지 장사는 날로 번창했고 땅이며 건물이며 사들이는 것마다 금싸라기가 되었다. 이제는 남부럽지 않게 살만하니 몸 여기저기가 고장나기 시작하더구나. 무릎이며 허리며 성한 곳이 없지만 그래도 나는 행복했다. 번듯하게 키운 아들 녀석이 있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 녀석 재롱 보는 맛에 살았으니까. 그런데 요즘 들어 집안 꼴이 영 말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 며느리 박미진 그 아이가 이상하다. 처음 시집 올 때만 해도 참하고 싹싹했다. 가진 건 없어도 어른 공경할 줄 알고 살림 야무지게 하는 게 마음에 들어 내가 며느리로 들였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인가 며느리 눈빛이 변했다. 초점이 없고 불안해 보였다. 내가 말을 걸어도 깜짝깜짝 놀라고 부엌 구석에서 누군가와 소곤대며 통화하는 일이 잦아졌다. 노인네가 귀가 어두울 줄 알았겠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나는 평생 시장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사람 눈빛만 봐도 속내를 읽고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누구인지 안다. 며느리의 통화 내용은 예사롭지 않았다.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번 달 안으로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어머니가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세요. 곧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사장님.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다니 나는 아직 팔팔해서 매일 아침 공원 2바퀴를 도는 사람이다. 곧 정리가 된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인가? 내 재산이 정리된다는 뜻인가? 아니면 내 목숨이 정리된다는 뜻인가? 등골이 서늘해졌다. 내 직감이 경고등을 울리고 있었다. 저 아이가 딴 마음을 먹고 있구나.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관절이 쑤시는 걸 보니 비가 제법 많이 올 모양이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현관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인터폰을 보니 택배 기사도 아니고 경비원도 아니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때로 몰려와 있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며느리가 황급히 뛰어나가며 내 눈치를 살폈다. 어머니, 제가 나가볼게요. 아는 분들이 온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 저렇게 험상궂게 생겼냐? 누구길래 집까지 찾아와. 아, 그게 예전에 보험하던 지인인데 제가 부탁한 게 있어서요. 얼른 돌려보내고 올게요. 어머니는 방에 계세요, 제발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나는 모른 척하고 방으로 들어가는 신용을 했다. 하지만 문을 닫지 않고 문틈으로 현관 쪽을 주시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굵직한 사내의 목소리가 거실까지 파고들었다. 박미진 씨 전화는 왜 안 받아? 우리가 여기까지 찾아오게 만들어야겠어. 이자만 벌써 얼마가 밀린 줄 알아. 오늘까지 원금 일부라도 안 갚으면 내 남편 회사로 찾아간다고 했지. 사장님 제발요, 조금만요. 오늘 밤 안으로 해결할게요. 정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오늘 내일 하세요. 유산 정리되면 바로 갚을 수 있어요. 이것들이 미쳤나. 멀쩡한 시어미를 두고 오늘 내일 한다니. 나는 방문을 박차고 나가려다 멈췄다. 지금 나가서 멱살을 잡는 게 능사가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저 빚이 도대체 얼마인지 무슨 명목인지 알아야 했다. 도박인가 아니면 사기인가. 내 아들 몰래 저런 짓을 벌였다는 게 기가 막혔다. 현관에서 사내의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는 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며느리에게 쥐어주었다. 이거 아주 귀한 거야. 러시아에서 들어온 건데 냄새도 없고 맛도 없어. 그냥 심장이 멈추는 거야. 자연사처럼 병원에서도 몰라. 내가 정 힘들면 우리가 도와주는 샘치지 대신 오늘 밤이야. 오늘 밤 안으로 노인네 보내고 도장 찍어 실패하면 내 장기라도 팔아서 돈 받아낼 거니까 각오해. 며느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지금 내 며느리가 나를 죽일 독약을 받은 것인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재산화 탐나서 아니지. 지가 저지른 빚구멍 메우려고 시어미 목숨을 담보로 잡은 것이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당장 나가서 뺨을 올려붙이고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때 거실 안쪽에서 7살 난 손주 지훈이가 걸어 나왔다. 엄마 누구 왔어? 밖에 아저씨들 누구야? 며느리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지훈이를 방으로 밀어넣었다. 아무도 아니야. 지훈아 방에 들어가 있어. 얼른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할머니 깨지 않게 조용히 하고 있어. 알았지? 현관문이 닫히고 며느리가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들어왔다. 나는 숨도 쉬지 못하고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며느리는 식탁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을 흐느꼈다. 손에 쥔 하얀 봉투를 만지작거리는 꼴이 가관이었다. 저걸 쓸까 말까 고민하는 거겠지. 설마 사람 탈을 쓰고 시어미한테 약을 먹일까? 그래도 내가 저를 딸처럼 아꼈는데. 매번 철마다 옷 사입히고 친정 갈 때마다 용돈 챙겨 보냈는데 인간이라면 그럴 수 없다. 나는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싶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산이 조각났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더니 찬장에서 팥을 꺼내기 시작했다. 비 오는 날 내가 좋아하던 단팥죽 그걸 끓이려는 모양이었다. 평소 같으면 며느리의 정성에 감동했겠지만 오늘은 그 붉은 팥이 핏빛처럼 보였다. 가스불을 켜고 물을 올리는 며느리의 뒷모습에서 살기가 느껴졌다. 나는 방문을 조용히 닫고 침대에 걸터 앉았다. 손이 덜덜 떨려서 마주 잡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이라도 나가서 소리를 질러야 하나? 아니다. 그러면 저 아이는 아니라고 발뺌할 것이다. 증거가 없다. 약 봉지를 뺏어야 하는데. 내 늙은 몸으로
저 젊은 것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받을 충격이 걱정되었다. 착해 빠진 내 아들놈이 마누라가 제 어미를 죽이려 했다는 걸 알면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내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이건 기회다. 며느리의 본색을 확실하게 까발리고 내 재산과 아들을 지킬 마지막 기회.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다. 그리고 침대 머리맡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엎어두었다. 오늘 밤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부엌에서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계속되었다. 압력밥솥 추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얼마 후 고소하면서도 달큰한 팥 삶는 냄새가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평소라면 군침이 돌 냄새였지만 지금은 역겨워서 토기가 올라올 지경이었다. 저주간에 그 하얀 가루를 넣겠지. 내 심장을 멈추게 한다는 그 정체불명의 가루를.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밖이 어둑어둑해지고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천둥 소리가 우르릉 쾅쾅하며 집을 흔들었다. 마치 하늘도 오늘 밤 일어날 폐륜을 알고 노하는 것 같았다.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구나. 나는 짐짓자다 깬 목소리로 대답했다. 누구냐. 미진이니. 내 어머니 저예요. 비도 오고 날도 쌀쌀해서 어머니 좋아하시는 단판죽 좀 끓였어요. 출출하실 텐데 좀 드세요. 문이 열리고 쟁반을 든 며느리가 들어왔다. 쟁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붉은 단팥죽 한 그릇과 동치미가 놓여 있었다.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눈은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허공을 맴돌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서 쟁반 위의 숟가락이 달달거리는 소리를 냈다. 어머니 일어나 앉으세요. 뜨거울 때 드셔야 맛있어요. 제가 찹쌀 새알심도 많이 넣었어요. 어머니 새알심 좋아하시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침대 헤드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그리고 며느리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래, 고맙구나. 안 그래도 입이 심심하던 참이었는데 내가 내 식성을 아주 잘 아는구나. 그런다. 너 어디 아프냐. 얼굴이 왜 그렇게 하얗게 질렸어. 땀은 또 왜 이렇게 흘리고. 아니에요. 부엌에서 불 앞에 오래 있었더니 더워서요. 어서 드세요. 어머니 식으면 맛없어요. 며느리는 내 시선을 피하며 숟가락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숟가락이 차가웠다. 아니, 내 손이 차가운 건가. 죽 그릇에서 올라오는 김 속에 알 수 없는 비릿한 냄새가 섞여 있는 것 같았다. 물론 기분 탓이겠지만 내 코끝에는 죽음의 냄새가 진동했다. 나는 숟가락으로 죽을 휘휘 저었다. 붉은 판죽 위로 하얀 새알심이 동동 떠 있었다. 마치 내 며느리의 하얀 양심이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보였다. 미진아, 나는 이 죽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구나. 내 시아버지 가고 나 혼자 애 키울 때 돈 없어서 쌀 살 돈도 없을 때 시장에서 팥죽 쑤어 파는 할머니가 남은 죽을 주시면 그걸로 아들놈이랑 둘이 배를 채웠었지. 그때 맹세했어. 돈 많이 벌어서 내 자식은 팥죽 따위 질리도록 먹게 해주겠다고. 아니, 팥죽이 아니라 고기 반찬원 없이 먹이겠다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다. 남들 손가락질 받아가며 독하다 소리 들어가며 그렇게 모은 돈이다. 내 피와 땀이 섞인 돈이야.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죽 식어요. 어서 드세요. 며느리가 재촉했다. 그 조급함이 더욱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을 이야기하는데 저 아이 귀에는 그저 빨리 죽어줬으면 하는 노인네의 잔소리로 들리는 모양이다. 나는 숟가락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다. 며느리의 눈동자가 커졌다. 숨을 멈추고 내 입만 바라보는 게 느껴졌다. 내가
이 한 숟가락을 먹으면 저 아이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겠지. 드디어 빚을 갚게 되었다고.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시어머니가 사라진다고. 나는 숟가락을 입술 바로 앞에서 멈췄다. 그런데 리진아, 너한테서 무슨 약 냄새가 나는 것 같다. 혹시 어디 아파서 약 먹었냐? 네, 무슨 약 냄새요? 아니에요.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제가 두통이 좀 있어서 진통제를 먹어서 그런가 봐요. 어머니, 제발 의심하지 마시고 드세요. 제가 정성껏 끓인 거예요. 정성이라 그래. 정성이 들어갔겠지. 사람을 보내는 정성이 들어갔겠지. 나는 숟가락을 다시 그릇에 내려놓았다. 내가 지금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렇다. 물 좀 다오. 목이 타는구나. 물. 물이요? 네, 알겠어요. 금방 가져올게요. 드시고 계세요. 꼭 드셔야 해요. 며느리가 허둥지둥 방을 나갔다. 방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쟁반을 들고 화장실로 뛰어갔다. 변기 뚜껑을 열고 그 붉은 죽을 쏟아버렸다. 콸콸 쏟아지는 죽을 보며 내 가슴도 무너져 내렸다. 이게 내 며느리가 준 마지막 밥상이라니. 나는 변기 물을 내렸다. 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천둥 소리에 묻혔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 둔 것이 있었다. 어제 편의점에서 사다 놓은 인스턴트 단판죽, 빈 용기, 그 용기에 남아있던 찌꺼기를 며느리가 가져온 그릇에 살짝 묻혔다. 마치 싹싹 긁어먹은 것처럼 보이게 말이다. 다시 침대로 돌아와 이불을 덮고 누웠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연극이다. 내 목숨을 건 연극. 저 문이 다시 열리면 나는 죽은 척을 해야 할까? 아니면 다 먹고 만족한 척을 해야 할까? 어떤 것이 저 아이를 더 공포스럽게 만들까? 잠시 후 며느리가 물컵을 들고 들어왔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제일 먼저 텅 빈 죽 그릇에 꽂혔다.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표정을 나는 보았다. 안도감. 그리고 기쁨.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소름이 끼쳤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머니, 다 드셨네요. 잘하셨어요. 속은 어떠세요? 편안하세요? 그래, 아주 맛이 좋더구나. 순식간에 다 먹어치웠다.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꿀맛이더라. 근데 좀 졸리는구나. 몸이 나른해지는 게 잠이 쏟아져.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다. 네, 그러실 거예요. 배부르시면 잠오시죠. 푹 주무세요. 어머니, 아주 푹이요. 제가 그릇 치워드릴게요. 며느리는 서둘러 빈 그릇을 쟁반에 담았다. 그리고 나를 한 번 더 쳐다보더니 뒷걸음질 치며 나갔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가 거실에서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네, 사장님, 먹였어요. 다 먹었어요. 네, 곧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확실해요. 제 눈으로 빈 그릇 확인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연락드릴게요. 저 천하의 몹쓸 것. 나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배신감과 슬픔이 뒤섞여 가슴을 후벼 팠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나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다. 이제 저 아이에게 지옥을 보여줄 차례다. 내가 느낀 화, 공포와 배신감을 몇 배로 돌려줘야 한다. 나는 거실로 나갈 채비를 했다. 하지만 그냥 나가서는 안 된다. 저 아이가 가장 끔찍해할 만한 거짓말을 준비해야 한다. 그것만이 폐륜을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거실로 나가니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초조하게 시계를 보고 있었다. 내가 방문을 열고 걸어 나가자 며느리가 비명을 지를 뻔하며 일어났다. 어머니, 주무시는 거 아니었어요. 왜 나오셨어요? 더 주무셔야죠. 잠이 안 오는구나. 속이 영 더부룩해서 말이다. 너 혹시 소화제 있냐? 소화제요? 아니요, 없는데요. 그냥 들어가서 누워 계세요. 그러면 편안해지실 거예요.
편안해지기는커녕 속이 뒤집어진다. 나는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며느리를 향해 싱긋 웃어 보였다. 미진아, 아까 그 죽 말이다. 참 맛있더라. 네, 맛있게 드셔서 다행이에요. 근데 좀 이상하단 말이야. 그렇게 맛있는 걸 나 혼자 먹기가 좀 그렇더라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내가 입맛이 없어서 한두 숟갈 뜨고 말았거든. 마침 우리 지훈이가 학원 다녀와서 배고프다고 하길래 내가 그 죽 지훈이 줬다. 애가 어찌나 잘 먹던지. 그릇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더라. 지금 배부르다고 방에 들어가서 자는데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아주 푹 자는 것 같더구나. 순간 정적이 흘렀다. 빗소리도 천둥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눈동자가 흔들리다 못해 뒤집힐 것 같았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말이 나오지 않는 듯 뻐끔거렸다. 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가 뭘 먹었다고요? 지훈이 말이다. 내 아들 지훈이 단팥죽이 달달하니 애들 입맛에 딱이잖아. 왜 너도 좀 먹고 싶었니? 미안해서 어쩌냐 지훈이가 다 먹어버렸는데. 아니야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거짓말 어머니 거짓말이죠. 네 제가 빈 그릇 봤잖아요. 어머니가 드셨잖아요. 내가 늙어서 소화가 잘 안 돼서 버릴까 하다가 지훈이 줬다니까. 왜 그러냐? 애가 먹으면 안 되는 거라도 넣었냐? 으악 안 돼 지훈아. 며느리가 괴성을 지르며 지훈이 방으로 뛰어갔다. 방문이 부서져라 열어젖히고 자고 있는 줄 아는 아이에게 달려들었다. 나는 그 뒤를 천천히 따라갔다. 내 손에는 이미 녹음되고 있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이 비극의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저 며느리의 끝이 어디인지. 지훈아 일어나란 말이야. 제발 눈 좀 떠.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그거 먹으면 안 돼. 뱉어 빨리 토해내란 말이야.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며느리는 자고 있던 아이의 멱살을 잡고 미친 여자처럼 흔들어댔다. 평소 잠귀가 어두운 손주 녀석도 제 어미의 기괴한 비명소리에 놀라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왜 그래? 무서워. 나 졸려. 왜 때려? 닥치고 뱉어. 아까 할머니가 준 죽 먹었어. 안 먹었어. 빨리 말해. 먹었냐고.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공포에 질려 파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가 끄덕였다가 횡설수설했다. 며느리는 이성을 완전히 잃었다. 손가락을 아이 입안으로 집어넣어 억지로 구토를 유발하려 했다. 아이가 캑캑거리며 헛구역질을 하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 금쪽 같은 새끼가 저런 꼴을 당하고 있다니. 당장이라도 달려가 며느리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다. 아직이다. 아직. 결정적인 한마디가 나오지 않았다. 법정에서도 꼼짝 못할 증거 저 하위부로 스스로 죄를 시인하게 만들어야 한다. 나는 방문 틀에 기대어 싸늘한 눈으로 그 난장판을 내려다보았다. 스마트폰의 녹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미진아 애 잡겠다. 왜 그러냐? 그까짓 팥죽 한 그릇 먹은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애를 저 지경으로 만들어. 내 목소리에 며느리가 획 하고 고개를 돌렸다. 산발이 된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빛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건 궁지에 몰린 짐승의 눈이었다. 어머니가 먹였잖아요. 어머니가 지훈이한테 줬다면서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건데 그게 뭔 줄 알고 애를 먹여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묻잖니. 내가 먹으나 손주가 먹으나 똑같은 단팥죽 아니냐. 설마 하니 내가 시엄이 먹으라고 독이라도 탔겠냐. 나는 내 정성을 믿고 손주한테 양보한 죄밖에 없다. 내 말에 며느리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아이는
구석으로 도망쳐 벌벌 떨며 울고 있었다. 독이야, 독이라고요. 거기에 하얀 가루 탔단 말이에요. 먹으면 심장 멈추는 약이라고요. 사채업자가 준 거라고요. 오늘 밤 어머니 보내버리라고 준 건데 그걸 왜 지훈이한테 먹여요? 왜? 빙고 드디어 나왔다. 제 입으로 불었다. 독이라고, 사채업자가 사주한 살인이라고. 내 심장이 쿵쿵 뛰다 못해 터질 것 같았지만 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더 차갑게, 더 냉정하게 물었다. 그래, 독이었구나. 내가 나 죽이려고 독을 탔구나. 그런데 어쩌냐, 이미 지훈이가 다 먹어버려서 이제 우리 손주 죽는 거냐. 며느리는 내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애원했다. 어머니 제발요, 119 불러주세요. 병원 가야 해요. 지훈이 살려야 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돈 때문에 눈이 멀어서 빚쟁이들이 죽인다고 협박해서. 어머니는 늙어서 살 만큼 살았지만 지훈이는 아니잖아요. 제발 신고 좀 해주세요. 살 만큼 살았다라 그래. 나는 70평생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 만큼 살았다 하지만 내 명줄은 내가 정한다. 너 같은 폐류나 손에 끊어질 목숨이 아니다. 나는 바짓가랑이를 잡은 며느리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다. 그리고 천천히 지훈이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나를 보자마자 와락 안겼다. 할머니 엄마가 이상해 무서워. 오냐 오냐 할미가 있다. 괜찮다. 아무 일도 없다.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였다. 그리고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스마트폰 녹음 버튼을 껐다. 저장 완료. 이 파일 하나면 너는 끝이다. 나는 품에 안긴 손주에게 부드럽게 물었다. 지훈아, 할머니가 아까 저녁에 뭐 줬지? 피자. 할머니가 피자 시켜줬잖아. 그렇지, 피자 먹었지. 죽 먹었어? 안 먹었어? 죽 안 먹었는데 나 팥죽 싫어해. 아이의 맑고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던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뚝 갇혔다. 정적이 흘렀다. 빗소리만이 창문을 때리고 있었다. 며느리가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듯 멍한 얼굴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지훈아,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죽 안 먹었어, 진짜야. 응, 안 먹었어. 엄마가 해준 건 맛없어. 며느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다시 나를 향했다. 그 눈빛 속에 당혹감과 안도감 그리고 서서히 차오르는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어머니, 그럼 아까 그 말은 지훈이가 다 먹었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거짓말이요. 그래, 내가 너 시험해 보려고 거짓말 좀 했다. 내가 그 죽에 뭘 넣었는지 너무 궁금해서 말이다. 설마 했는다. 진짜 독을 넣었을 줄이야. 내 입으로 실토 안 했으면 내가 평생 의심만 할 뻔했구나. 아주 시원하게 자백해줘서 고맙다. 며느리는 힘이 풀렸는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헛웃음을 흘렸다. 허허, 어머니가 나를 속여. 어머니가 어떻게 나한테. 내가 나한테 한 짓은 생각 안 나냐. 며느리가 시어미 죽이려고 독탄 건 괜찮고 시어미가 며느리 떠보려고 거짓말한 건 억울하냐. 뻔뻔한 거자. 나는 품에서 녹음된 파일을 다시 재생했다. 스마트폰 스피커에서 며느리의 찢어지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독이야, 독이라고요. 거기에 하얀 가루 탔단 말이에요. 며느리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어머니, 그거 지우세요. 제발 지워주세요. 장난이었어요. 진심 아니었어요.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용서해주세요. 지훈이 봐서라도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장난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을 쳐. 그것도 널 딸처럼 아껴준 시어미 목숨을. 그리고 지훈이 봐서 봐달라고. 너 방금 내 새끼 살리겠다고 내 입으로 다 불지 않았냐. 내 모성애 하나는 인정해 주마. 하지만
너는 내 며느리 자격도 지훈이 엄마 자격도 없다. 살인자한테 내 핏줄 못 맡긴다. 그때였다. 현관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인터폰을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내가 부른 손님들이니까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며 현관 쪽을 바라보았다. 누구예요? 사장님이에요. 그 사람들이면 안 돼요. 실패한 거 알면 저 죽여요, 어머니. 걱정 마라. 내장기 꺼내 갈 놈들 아니다. 경찰이다. 경찰이요. 아까 내가 죽 끓이는 동안 내가 신고했다. 집에 강도가 들었다고, 살인 미수범이 있다고, 그리고 내가 통화했던 그 사채업자 놈들 번호랑 통화 내용도 다 넘겼다. 아마 지금쯤 그 놈들 사무실도 압수수색 들어갔을 거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 바닥에서 건물 몇 채 굴리는 김명자다. 내 인맥이 고작 동네 복덕방 수준인 줄 알았냐. 경찰서장도 대국밥 먹고 큰 사람이다. 며느리는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다.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거세졌다. 경찰입니다. 나 문 열쇠예요. 나는 지훈이를 방 구석에 있는 장난감 텐트 안으로 밀어넣었다. 지훈아, 여기서 귀 막고 눈 감고 있어. 할머니가 열쇠면 나와. 절대 나오면 안 돼, 알았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텐트 속으로 숨었다. 나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거실로 나갔다. 뒤에서 며느리가 기어 나오며 내 다리를 잡으려 했다. 어머니, 안 돼요. 문 열지 마세요. 제가 빚 다 갚을게요. 어떻게든 할게요. 감옥만은 안 돼요. 이거 놔라. 더 추한 꼴 보이지 말고. 내가 뿌린 씨앗 내가 거두는 거다. 감옥 가서 콩밥 먹으면서 평생 참회해라. 아니지, 콩밥 먹을 때마다 내 생각날 거다. 내가 끓인 그 단판죽 생각나서 목구멍으로 넘어가기나 하겠냐. 나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셋이 들이닥쳤다. 비에 젖은 그들의 모습이 오늘따라 든든한 저승사자처럼 보였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김명자 씨 되십니까? 네, 접니다. 그리고 저기 거실 바닥에 기어다니는 여자가 범인입니다. 증거물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탔던 약 봉지 빈 껍데기 그리고 죽을 끓였던 냄비 마지막으로 내 스마트폰을 경찰관에게 건넸다. 경찰관들이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다. 수갑이 채워지는 찰칵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며느리는 반항 한 번 하지 못하고 축 늘어졌다. 그녀의 눈이 나를 향했다. 원망인지 후회인지 알 수 없는 눈빛이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며느리를. 너무하다고 그래. 나는 독한 시험이다 하지만 나는 내 새끼 지키려고 독해진 거다. 너처럼 내 욕심 채우려고 가족 죽이는 년이랑은 차원이 달라. 데리고 가세요. 며느리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정신을 차려야 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 사태의 원흉인 아들놈이 남았다. 제 마누라가 도박에 미쳐서 빚지고 다니는 줄도 모르고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일에 소홀했던 그놈도 공범이나 다름없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 폭풍우는 이제야 조금씩 잦아드는 것 같았다. 지훈이 방에서 아이가 꼬물꼬물 기어 나왔다. 할머니, 경찰 아저씨들 갔어. 엄마는 엄마 어디 갔어? 나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꼴을 봐야 한단 말인가. 지훈아, 엄마는 죄를 지어서 벌 받으러 갔어. 아주 오랫동안 못 올 거야. 대신 할머니가 있잖아. 할머니가 우리 지훈이 엄마 몫까지 다 해줄게.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놀이공원도 가고. 할머니 울지 마. 나 괜찮아. 엄마가 나 때렸어. 아까 엄마 미워. 할머니랑 살 거야. 아이의 작은 손이
내 주름진 눈가를 닦아주었다. 그 고사리 같은 손길에 얼어붙었던 내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래, 내가 이 녀석 하나 보고 살아야지. 내 남은 재산, 내 남은 인생 전부 이 아이를 위해 쓰리라 다짐했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고 아들놈이 뛰어들어왔다. 비에 흠뻑 젖은 채 숨을 헐떡이며 들어오는 꼴이 말이 아니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 앞에 경찰차가 와 있고 미진이가 수갑 차고 가던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놈은 사태 파악이 안 되는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지훈이를 방으로 들여보내고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아들놈을 노려보았다. 이제 내 차례다. 이 집안의 가장이라는 놈이 가정을 이 지경으로 만든 죄, 그 죄를 물을 시간이다. 어머니, 말 좀 해보세요. 미진이가 뭘 어쨌길래 경찰까지 와서 끌고 가요? 살인 미수라니요.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이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누구려, 대체 누구려? 아들놈은 억울하다는 듯 소리를 질렀다. 제 마누라가 수갑 차고 끌려가는 꼴을 봤으니 눈이 뒤집힐 만도 하겠지. 나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숨을 헐떡이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한때는 저 녀석이 내 세상의 전부였다. 남편 없이 혼자 키우면서 혹여 기죽을까봐 메이커, 신발 신기고 고기 반찬 떨어뜨리지 않았다. 번듯한 대학 보내고 대기업 취직시켰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자식 농사라는 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지만 이건 너무 흉작이다. 애비야, 앉아라. 다리 아프다. 어머니, 지금 앉을 때가 아니잖아요. 경찰서 가서 따져야죠. 미진이가 실수한 게 있겠죠. 오해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여린데. 여려, 그래. 마음이 여려서 시어미 밥그릇에 독을 타냐. 마음이 여려서 사채업자랑 손잡고 사람 죽일 모의를 해. 독이라니요. 사채업자라니요. 그게 무슨 소설 같은 얘기예요. 소설이면 차라리 좋겠다. 내 눈으로 직접 봐라. 내 마누라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집구석 비우고 밖으로 놔둘 때 혀 집안이 어떻게 썩어 들어갔는지. 나는 탁자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을 다시 켰다. 아까 며느리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아들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가 나중에는 경악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절망으로 변해갔다. 스피커에서 며느리의 도끼 어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늘 밤 어머니 보내버리라고 준 건데 사채업자가 준 거라고요. 아들놈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무릎이 꺾이듯 털썩 소리가 났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짐승 같은 신음을 토해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미진이가 어머니한테. 이제야 상황 파악이 되냐. 내 처가 도박 빚에 미쳐서 시어미 목숨을 담보로 잡았다. 그것도 모자라 내 손주 녀석한테 뒤집어 씌우려 했어. 내가 팥죽을 손주 줬다고 거짓말하니까 지 아들 죽을까봐 펄펄 뛰더라. 제 새끼 귀한 줄은 알면서 시어미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여긴 거야.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몰랐어요. 미진이가 빚이 있는 줄도 몰랐고 이런 짓을 꾸미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면목이 없습니다. 몰랐다는 게 자랑이냐. 가장이란 놈이 집안 식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빚이 얼마인지 고민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다는 게 그게 죄다. 너는 방관자다. 내 처가 저 지경이 될 때까지 너는 뭐 했냐. 돈 벌어온다는 유세 떨면서 집안일은 나 몰라라 하지 않았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약해지려 했지만 입술을 깨물었다. 여기서 마음 약해지면 안 된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다. 지금 확실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내 아들도
내 손주도 다 죽는다. 일어나라 그리고 나가라. 내 어머니 그게 무슨.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 너도 꼴 보기 싫다. 살인자 남편 둔 놈이랑 한 지붕 밑에서 못 산다 가서 내 처 뒷바라지를 하든 이혼 도장을 찍든 내가 알아서 해라. 단 지훈이는 못 데려간다. 살인 미수범 애미 밑에서 큰애가 뭘 보고 배우겠냐. 그리고 너처럼 무심한 애비 밑에서도 못 키운다. 지훈이는 내가 키운다.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할게요. 미진이랑은 정리할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법이 할 것이고 내 처가 감옥에서 죗값 치르면서 스스로에게 비는 거다. 그리고 너한테 줄 유산은 없다. 한 푼도 기대하지 마라. 내 재산은 전부 사회에 환원할 거다. 그래야 죽어서 내 아버지 볼 면목이 있지. 자식 농사 망친 죄 이걸로라도 갚아야 하지 않겠냐. 아들은 내 발을 붙잡고 매달렸다 하지만 나는 냉정하게 현관문을 가리켰다. 비에 젖은 아들의 등이 처량해 보였지만 나는 문을 닫았다. 쾅 닫히는 문소리가 내 가슴을 때리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다. 이제야 끝났다. 지긋지긋한 욕심의 고리를 끊어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지훈이를 내 침대에 재우고 아이의 자는 얼굴을 밤새 들여다보았다. 새근새간 잠든 천사 같은 얼굴.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악마가 되어도 좋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해가 떴다. 언제 비가 왔냐는 듯 하늘이 맑았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며느리는 구속 수사가 결정되었고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그리고 내가 넘긴 정보를 토대로 사채업자 사무실을 급습해서 일당을 전원 검거했다고 했다. 그놈들이 가지고 있던 장부며 불법 약물이며 증거가 쏟아져 나와서 아마 콩밥 꽤나 오래 먹을 거라고 했다. 속과 다 시원했다. 알더니가 빠진 것처럼 개운했다.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김 변호사가 나를 맞았다. 김 여사님, 갑자기 유 원장은 왜 고치신다고 아직 정정하신데 벌써부터 그러십니까? 사람 일 모르는 겁니다. 어제 죽을 뻔하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드네요. 내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괴물이 되는 꼴은 더 이상 못 봅니다. 싹 다 고쳐주세요. 나는 미리 준비해간 서류를 내밀었다. 내 명의로 된 빌딩과 예금, 채권 그 모든 것의 처분 방식을 명확하게 지시했다. 우선 이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의 70%는 매달 독거노인 지원재단에 기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지훈이 양육비와 교육비로 쓸 겁니다. 단, 지훈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들놈은 이 돈에 손대지 못하게 신탁으로 묶어주세요. 아들놈이 정신 차리고 성실하게 산다는 게 증명되면 그때 가서 생활비 정도는 보태줄 생각입니다. 다만 그 전까지는 국물도 없다고 적어주세요. 김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정말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아드님이 많이 섭섭해하실 텐데요. 섭섭해하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 독이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봐야죠. 빈털터리가 돼서 제 힘으로 돈 1,000원 버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야 사람 구실합니다. 부모 재산 믿고 흥청망청 사는 꼴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봅니다. 서류에 도장을 꾹 찍었다. 빨간 인주가 선명하게 찍히는 걸 보니 내 마음에도 확신이 찍히는 것 같았다. 이게 내 마지막 사랑법이다.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렀다.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며느리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면회 한 번 가지 않았다. 지훈이에게는 엄마가 멀리 유학 갔다고 둘러댔지만
아이도 눈치가 있는지 더 이상 엄마를 찾지 않았다. 아들놈은 처음엔 술로 세월을 보내며 나를 원망하더니 내가 생활비 한 푼 안 주고 카드까지 정지시키자 결국 공사판을 전전하며 일용직을 시작했다고 들었다. 처음에는 죽내 사내 하더니 요즘엔 제법 땀 흘려 일하는 맛을 아는 모양이다. 가끔 집에 와서 지훈이 얼굴 보고 갈 때면 손에 굳은 살이 박여 있는 게 보였다. 마음이 짠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굳은 살이 너를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날씨 좋은 주말 오후 나는 지훈이 손을 잡고 집 앞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공원에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많았다. 지훈이가 솜사탕을 사달라고 졸랐다. 할머니 나 저거 왕 솜사탕 핑크색으로. 뭐냐 우리 강아지 먹고 싶은 거 다 사주마 대신 양치질 꼼꼼히 해야 한다. 이 썩으면 치과 가서 윙윙 하는 거 알지.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품에 파고들었다. 따스한 햇살이 내 어깨 위로 쏟아졌다. 무릎 관절이 조금 쑤시긴 했지만 견딜만 했다. 벤치에 앉아 지훈이가 솜사탕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입가에 설탕을 잔뜩 묻히고 웃는 녀석의 얼굴이 벚꽃보다 고왔다. 할머니나 이거 다 먹으면 또 사줘. 할머니 돈 많지. 그럼 많고 말고 우리 지훈이 솜사탕 공장을 사주고도 남을 만큼 있지. 하지만 돈이라는 건 말이다. 쓸 때 써야 하는 법이다. 아껴서 남 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 써서 사람 살리는데 쓰는 게 진짜 돈이다. 알겠느냐. 아직 7살짜리가 그 깊은 뜻을 알 리 없겠지만 지훈이는 씩씩하게 대답했다. 응 알겠어. 나중에 커서 내가 할머니 호강시켜 줄게. 할머니 좋아하는 단팥죽 매일 사줄게. 나는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단팥죽이라 1년 전 그날 밤의 판죽은 내 인생 최악의 음식이었지만 지훈이가 사준다는 판죽은 세상에서 제일 달콤할 것 같았다. 그래 기다리마. 우리 손주가 사주는 팥죽 먹으려면 이 할미가 오래오래 살아야겠구나.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아서 내 효도 다 받아먹으마.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우리 머리 위로 눈처럼 쏟아졌다. 인생사 세옹지 말하더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니 이런 호시절이 오는구나.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옛말이 하나 틀린 거 없다. 내 인생의 비바람은 이제 끝났다. 앞으로는 저 따스한 햇살 같은 날들만 남았으리라. 나는 지훈이의 손을 꼭 잡았다. 따뜻했다. 살아있음이 느껴지는 온도였다. 이거면 충분하다. 더 바랄 게 없다.